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도 믿기 힘든 67세 남성을 노린 황혼사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신혼집 계약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67살에 찾은 마지막 사랑이니까 미선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드릴게요. 최미선은 가명입니다. 이번 달에만 같은 수법으로 3건의 신고가 더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일은 새벽 6시. 67세 박영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정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인이 정성스럽게 가꾸던 장미꽃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서는 도저히 관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하루 일과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장미가 또 시들었어요. 미안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독백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집이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정적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동딸 박수진의 안부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시죠? 혈압약은 빼먹지 않고 드시고요. 매번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 뒤로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찾아올 수 없다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다.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박영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TV를 켜놓아도 혼자 보는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었고 식사 때마다 혼자 앉아있는 식탁이 서글펐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오후 2시경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중년 재혼 전문 상담센터 행복한 동행입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재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따님께서 아버님을 걱정하셔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화를 끊은 후 박영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그런 일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영호는 상담센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벽에는 행복한 만남, 행복한 동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박영호 앞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용기 내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상담사는 몇 장의 프로필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중 한 장에 박영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55세 최미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따뜻한 미소를 띤 인상이 정숙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미선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시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고 성실해지셨어요. 가정적이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동반자를 찾고 계십니다. 상담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최미선의 사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늙은 남자를 좋아해 줄까 하는 걱정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센터 일을 물어봤지만 수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영호의 마음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두 사람은 시내 조용한 커피숍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최미선은 사진보다 더 단아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한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젊을 때 성급하게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건 진심으로 함께할 분뿐이에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눈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박영호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앞으로의 소박한 꿈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저녁에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날 밤 박영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3년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일 다시 미선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박영호와 최미선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매번 만날 때마다 박영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된 반찬 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든 거라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담았어요. 미선이 수줍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며 박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것과 똑같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민망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호가 말하자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한 달이 흘러갈 무렵 박영호는 용기를 내어 미선을 딸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아버지를 만나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빠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수진아, 아빠 마음을 이해해줘. 너도 엄마 없이 외로웠잖니. 나도 사람이고 남은 생에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처럼 아빠를 걱정해주고 정성스럽게 챙겨주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박영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67살이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미선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수지는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호는 미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미선은 그날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까지 정말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딸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미선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중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에 수진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식사 중에 미선은 박영호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짜실 것 같으니까 이걸로 드세요. 혈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드시던 반찬 종류나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더 잘 챙겨드릴 수 있게요. 미선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건강 상태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혈압약 드시는 시간이나 주의해야 할 음식들 말이에요. 그날 저녁이 끝난 후 수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이모가 아빠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딸의 승인을 받은 박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박영호와 미선은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수진 그리고 미선의 몇몇 지인들이 참석한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앞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미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호도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동반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약혼 후 미선은 거의 매일 박영호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챙겨주었습니다. 박영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따뜻한 밥 냄새를 맡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박영호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사모님의 추억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새로운 곳에서 저희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해서요. 박영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미선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을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크지 않은 아파트면 좋겠어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저희 둘이 살기에는 적당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돌아보며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단지의 중간층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상당했지만 박영호는 노후 자금의 일부를 해약해서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잔금은 제 명의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여자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면 선생님이 편하실 거예요. 박영호는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에게 통장 정보를 알려주며 잔금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계약 마무리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영호는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가서 잔금을 준비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미선과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절차를 밟으며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은행에서 잔금 송금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 이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점심때 뵐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네, 그럼 송금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게요.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둘게요. 미선은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영호는 행복한 마음으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미선이 알려준 계좌로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박영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미선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영호는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저희 집이에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며 미선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미선이 가져와 놓았던 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심지어 어제까지 있던 작은 화분까지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당황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보,
최미선 씨,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리 새 집으로 짐을 옮긴 건 아닐까 생각하며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선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걱정되니까 연락 주세요. 시간이 흘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송금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송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선은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도 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나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계약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잔금이 들어왔나요? 네, 정상적으로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분께서 바로 전액 인출하고 가셨는데요. 박영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전액 인출이요? 언제요? 어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최미선 씨께서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미선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인출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잔금을 인출하셨으니까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계약자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 씨가 사라졌어. 박영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연락도 안 돼. 수지는 처음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미선 이모가 왜 사라져요? 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니. 박영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를 믿고 준 건데. 아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빨리 신고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영호와 수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영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노린 결혼 사기가 늘고 있어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미선이란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신분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게다가 이번 달에만 비슷한 신고가 3건 더 들어왔습니다. 박영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네, 모두 비슷한 수법입니다. 중매업체를 통해 만나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집이나 목돈을 요구하고 사라지는 거죠. 형사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통장 추적은 해보겠지만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가짜일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안 들으셨어요? 박영호는 소파에 무너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아, 아니에요. 미선 이모가 너무 완벽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빠 취향에 딱 맞는 말만 하고 아빠가 좋아할 만한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왜 못 느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딸이 신청했다고 했을 때도 의심하셨어야 했어요. 제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급하게 재혼을 서두르셔야 했나요? 박영호는 딸의 눈물을 보며 더욱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빠가 외로우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잖아요. 수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분노, 그리고 자신이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박영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바보였어. 67살 먹고도 이런 당한 게 부끄럽기만 하다. 부녀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가 지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미선이란 이름은 역시 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김연주라는 42세 여성이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42세요? 박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 자신에게 말한 나이는 55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이번 것 말고도 작년에만 5건의 유사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용하신 중매업체 행복한동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실존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전에 폐업한 상태였어요. 사기단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상담사도? 네, 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김연주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님 같은 독거노인들의 신상 정보, 재산 현황 등을 사전에 조사한 거죠.
박영호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반찬, 자신을 걱정하는 말들까지도 모두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를 잃은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상태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수진이 전화를 받아 물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는 있나요? 현재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분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전문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 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돈은 여러 경로로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박영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팔아야 하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건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날아갔지. 수진은 아버지의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아빠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아빠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어. 며칠 후 동네 이웃들도 박영호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호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박영호에게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어린 눈빛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67살 먹고도 그런 당했다니 하는 속삭임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미선과 함께 갔던 장소들을 지날 때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커피숍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아파트를 구경했던 부동산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려서.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미선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마음은 그런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았지. 박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어. 너무 성급했고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정원을 가꾸는 일도 뜸해졌고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갈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밥은 드세요? 또 라면만 드신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이제 많이 먹을 나이도 아니고. 박영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시장에서 반찬을 사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지만 다음에 와보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로부터 간간히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김현주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고 중매업체 관련자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기단들은 한번 터지면 즉시 조직을 해체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요. 박영호는 점점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뉴스에서 유사한 사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연락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박영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미선, 아니 김현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계획된 일이었지만 선생님의 진심을 받으면서 제 마음도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따뜻한 눈빛,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시던 것들이 진짜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박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미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정말로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선생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심 어린 사랑이 제게는 처음이었다는 것을요. 편지에는 김현주의 진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그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따님께서 저를 의심하시던 게 맞았습니다. 딸로서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따님의 걱정을 무너뜨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께도 이 편지를 보여주시고 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박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 편지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려는 또 다른 조작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되어 되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의 의미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저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따님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미안했습니다. 잘 사세요. 박영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미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왔을 때 박영호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아빠, 이것도 또 다른 조작일 수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마지막까지 사람 마음을 흔들려고 하거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쨌든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해졌어.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미선이 김현주가 나에 대해 완전히 무감정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수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이제는 정말 조심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밤 박영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조금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둘러보는 일도 다시 시작했고 시들어가던 장미꽃들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일하는 김 사무장이 박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랫동안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고. 박영호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호 씨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김 사무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경로당에서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영호 씨가 직접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박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바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웃음거리만 될 텐데. 아니에요. 실제 경험을 들려주시는 게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일 거예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수진도 이 제안을 듣고 찬성했습니다. 아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빠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박영호는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날 경로당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박영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정말 바보 같은 일을 당했어요.
박영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부터 미선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배신까지. 제가 이렇게 당한 이유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의심해야 할 것들을 의심하지 못했어요.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미선 씨가 제 마음에 딱 맞는 말들만 해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영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자식들이 말려서 안 당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딸이 신청했다는 말을 쉽게 믿은 것, 상대방이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도 의심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큰 돈을 상대방 명의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럼 돈은 찾으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푼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박영호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조심해야겠네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의 강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해줍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을 재촉합니다. 셋째, 큰 돈이나 재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라고 하지 않아요. 박영호는 자신이 놓쳤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미선 씨가 저에게 딱 맞는 반찬만 해줬을 때, 제 건강을 너무 잘 챙겨줄 때, 그리고 신혼집 계약을 자기 명의로 하자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경고 신호였어요. 한 달 후 박영호는 벌써 10번째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강연을 통해 박영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 의심스러운 접촉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되어 온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영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뭔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박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기분이 좋더라. 강연을 하면서 박영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경로당 관계자들, 참석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가끔씩 경찰서에서 온 담당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한 참석자가 박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영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박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만의 상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박영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선에 대한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호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결혼사기 예방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2~3번씩 다른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영호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호 선생님, 저희가 제작하는 노인 보호 홍보 영상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험담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영호는 고민 끝에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홍보 영상 촬영 날 박영호는 조금 떨렸지만 자신 있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67세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지역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로부터 위로와 감사의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박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저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박영호는 이윤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선과 달리 이윤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박영호의 활동에 대해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며칠 후 이윤이가 박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박영호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이윤희는 자신이 노인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선생님 같은 피해 사례가 정말 많아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어요. 박영호는 이윤희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미성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윤희는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서도 한번 강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호와 이윤희는 함께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희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접근을, 박영호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달간 함께 일하면서 박영호는 이윤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무엇보다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번 크게 당한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이윤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박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습니다. 이윤희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초를 좋아했어서 계속 기르고 있어요. 이윤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윤희는 남편을 잃은 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영호도 아내와의 추억, 미선 사건, 그리고 지금의 활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아픈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꾸시다니. 이윤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박영호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윤희는 미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이윤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딸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도 봉사활동을 함께 하신다니까 좋은 분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세요. 박영호는 딸의 조언을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윤희와는 일단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박영호와 이윤희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함께 다니는 강연에서도 호흡이 잘 맞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박영호는 조금씩 이윤희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구나. 박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윤희 씨는 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 오히려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 이런 자연스럽고 건전한 관계가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영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진짜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선 사건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박영호와 이윤희가 함께 활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노인 보호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황혼 사기의 실상과 예방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분들을 돕고 계시는 모습도 담고 싶고요. 박영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전국에 알려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윤희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성과의 만남, 사기를 당한 과정, 그리고 지금의 활동까지 카메라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영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윤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정말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원망이나 자책으로 사귀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신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박영호는 자신의 과거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선 사건은 분명히 아픈 기억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이윤희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박영호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 그리고 강연을 요청하는 기관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희 이모님도 아버지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수지는 이제 이윤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윤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영호와 이윤희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신중했습니다. 특히 박영호는 한 번의 큰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고 이윤희도 그런 박영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1년 넘게 함께 일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해요. 박영호는 이윤희의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윤희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급할 것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동반자, 파트너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관계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박영호와 이윤희는 황혼사기 예방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연구의 출범식 날 박영호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7세에 사랑을 빙자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사건이 저에게 더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영호의 말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옆에서 이윤희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윤희 이모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은 이제 이윤희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거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박영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부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먼저 지키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박영호가 마지막 강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